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6화 관리감독자의 업무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이 강조되면서 요구되는 서류가 크게 늘었고 안전업무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발전사들은 작업의 위험도를 분류해서 고위험 작업이 아닌 경우는 서류 작업을 대폭 간소화해서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질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의무입니다. 갑질은 영어로 갑질, GAPJIL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보는 갑질은 한국에서 권력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게 거만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행동을 갖는 한국식 표현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데요.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 법적 분쟁이 비용이 발생되고요. 생산성 하락 우려도 있습니다. 이직이 늘어나고 업무 능력이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생산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에서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능력 저하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한다든가 불명확한 업무 규정이 있다든가 새로운 업무가 증가된다든가 지도 방법이 상이한다든가 그래서 업무 능력 저하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주관적이고 환경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에서 보면은 37조에 업무상 재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서 질병 등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되어 나타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조 2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6조 3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월적인 관계가 있을 것. 둘째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이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렇게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이제 관리 감독자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리 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 교육 항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보면은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었는데요. 21년도 1월 달 내용을 보면은 관리 감독자가 교육받은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안전보건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중 현장 근로자의 의사소통 향상, 강의 능력 향상, 이런 관리 감독자의 스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 항목이 좀 다른데요. 21년도 1월 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이런 내용을 교육받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자의 업무 지도 스킬을 말씀을 드리면, 공통사항은, 그러니까 회의든 공통사항은 전원을 상대로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지적은 1대1로 훈계해서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과의 대화는 개방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하의 능력 한계를 고려한 업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유능한 직원에게 회의실 준비를 지시한다든가, 신입사원에게 경영 분석, 리스크 분석을 시키는 것은 개인의 능력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시기 때문에 그 회사 내 분위기가 삭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서 수준은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유능한 직원은 한 번만 지시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은 자꾸 물어보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참고 계속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고, 업무 초기에는 그 생선뼈를 살펴야 됩니다. 생선뼈, 그러니까 골격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초반에 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보고서가 완성됐을 때 그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서로 간에 완곡한 표현을 써서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좋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감독자는 그 결과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전 쪽에서는 안전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그 전 사업장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임 사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칙은 지키면서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필수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면은 해임 사유가 돼서 해임됐을 경우는 30일 전에 해임 사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치 예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원칙은 지키면서 유연한 대응을 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다각적이고 그런 측면을 관리감독자는 예상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